그 질문 중에 지금 자료가 잘 안 열리는데 우선 그 스택 포인트에 대해서 초기화에 대한 것이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앞쪽에 그 5장인가요? 5장인가 그 제일 처음에 한번 보시면 그 115쪽에 그 책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게 마침 파워포인트 잘 안 열리네. 그 프로그램 5.2를 보면 사실 이 내용이 이 다음 챕터에 나올 내용이긴 한데 이제 좀 다들 궁금해하는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5.2가 보면 이제 위에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제 컴파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프로그램 5.1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정수 3개가 있고요. X, Y, Z 3개가 있고 그다음 메인 함수에서 뭐 적당하게 이제 뭐 간단한 작업을 하는 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셈블리언으로 이제 컴파일하고 난 결과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 5.2 해봅시다. 거기 보면 이제 중간점 내려가면 메인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메인 함수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인 함수 앞쪽에 다른 코드가 들어가 있죠. 거기 보면 언더바 코드하고 콜론이 되어 있고 그다음 커멘트로 프로그램 스타트 코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메인 함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처리를 하고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언더바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은 코드라고 하는 이 레이블은 이 프로그램의 코드 부분이 시작하는 주소를 지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 메인 함수 끝나는 부분에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변수들을 위한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X, Y, Z 3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각각을 이제 블록으로 선을 했고요. 마지막 부분에 언더바 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코드, 언더바 데이터, 언더바 엔드 이런 이제 3개의 레이블을 갖고 각각의 주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코드라고 하는 레이블은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고 그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레이블은 프로그램이 끝난 자리다 이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시작하는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라고 하는 레이블은 프로그램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상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코드가 시작하는 주소를 프로그램에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코드라고 하는 레이블을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코드의 끝이 어딘지, 바꾸기 얘기하면 데이터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고 싶으면 데이터라고 하는 레이블을 쓰고요. 프로그램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싶으면 엔드라는 레이블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면 항상 이런 코드, 데이터, 엔드 이런 레이블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실제 그게 이제 어디서 쓰이냐면 그 프로그램 다시 시작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언더바 코드라는 것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메인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제 처리해주는 이제 그 스타트 코드 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뭘 구성을 하게 되면 결국 여기서 이제 언더바 코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하는 레이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끝머리가 언더바 엔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이 부분은 이제 각종 명령어들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변수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택을 어딘가에 잡아야 되는 거죠.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 말고 어딘가에 별도로 더 적절한 크기를 확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끝에다 연달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여기다가 스택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스택의 시작 주소는 언더바 엔드가 있는 자리로부터 스택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스택의 크기는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잡으면 되는 거죠. 이게 뭐 1kB가 될지 아니면 뭐 100kB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크기만큼 잡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크기를 예를 들어서 그 1000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는 언더바 엔드로부터 플러스 1000을 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택 포인트를 처음부터 이 자리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스택 포인트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메인 함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스택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여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나쳐서 이렇게 위를 올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변수 값들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안 나도록 적절하게 충분히 큰 크기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안 나도록 적절하게 이제 스택을 크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처리를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스타트 코드에서 load effective address 해가지고 현재 end가 있는 자리가 주소가 도대체 뭐냐를 일단 읽어와서 RO에 넣었습니다. 결국은 현재 이 end라고 하는 이 주소가 뭔지를 일단 결정을 한 거죠. RO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RO에다가 1024를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1kb를 더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RO에다가 1024를 더한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1024만큼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1024개를 스택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레이스를 사용할 때에 이제 R7은 프로그램 카운터였고, R6는 링크 레지스터였고, 그다음에 R5를 우리가 스택 포인트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스택 포인트 값을 프로그램의 끝으로부터 1024개를 더 더한 자리, 이것을 이제 스택 포인트로 잡은 겁니다. 이게 이제 R5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스택을 세팅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게 스택에 쌓이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메인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어. 그래서 링크를 하고 브랜치해서 메인으로 가는 겁니다. 메인 함수를 호출한 거죠. 그럼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겠고, 메인 함수를 실행하다가 어딘가에선가 뭐 엑시트 이런 게 나오면 종료가 될 테고요. 그렇지 않고 메인 함수를 끝나고 리턴을 하면 어디로 와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인 함수가 끝나고 리턴을 하게 되면 지금 브랜치 NZP 메인 한 자리로 그 바로 밑에 돌아와서 뭘 하냐면 프로그램 종료를 여기서 호출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딱 종료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메인 함수에서 리턴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도록 딱 준비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메인 함수로 가서 처리를 하고 돌아와서 종료하는 이 과정을 스택 영역을 세팅을 하고 하는 부분으로 적절하게 여기다가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실제 이런 그 윈도우즈나 이런 그 리눅스 상에서도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앞에 뛰어들어가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컨트롤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똑같은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스택 포인트가 적절하게 초기화가 되고 메인에서 리턴하면 종료가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요 설명을 요 다음 챕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좀 궁금해 하니까 미리 땡겨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답을 쓰는 것 중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변수 영역에다가 우리가 메모리를 이제 영역을 확보를 하는데 그냥 그 변수 한 개가 딸랑 있으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 이름을 주고 반드시 레이블은 이름이 나오고 콜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주소로부터 여기도 다 이게 이름 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죠? 이 주소로부터 몇 개를 잡을 거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A하고 여기에 한 개짜리면 점 블록 하고 하나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 값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초기 값이 뭐 3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점 필 하고 3 준다 이거죠. 이 자리에 3이라는 값을 전부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배열을 잡고 싶다. 배열 같으면 이름은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한꺼번에 뭐 5개짜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C라고 하는 것은 배열의 이름이다. 치게 되면 점 블록하고 5개짜리 하면 이 자리에 5개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뭐 좀 뭐 블록 뭐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저기가 이제 그
A가 1000번지였다고 하게 되면 B는 1001번지가 되는 것이고 C는 1002번지가 되는 것이고 D는 1000. 자, 여기가 A가 예를 들어 1000번지라고 치게 되면 여기 한 개가 잡힌 거죠. 그죠? B를 하게 되면 B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한 개 들어갔으니까 1001번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바로 그 다음 주소죠. 그죠? 1002번지가 되는 것이고 D는 1007번지가 될 겁니다. 이 사이에 왜냐면 5개가 있어야 되니까. 요건 값을 3으로 넣으라는 것이고요. 요 자리,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5개짜리를 잡아놓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답안지에 보니까 이 B를 이렇게 쓴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파일.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필입니다, 필. 뭔가 채우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배열을 잡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크기만큼을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는 다루지 않지만 어쨌든 C나 자바 언어에서 보게 되면 2차원 배열을 많이 쓰죠. 또는 3차원, 4차원 배열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D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잡는데, 그럼 C라고 하는 것을 배열을 하나 잡는데, 예를 들어서 C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다 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표현 자체를 뭐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배열을 5개, 그러니까 3개짜리를 5개를 만들라는 얘기죠.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0부터 1, 2, 3, 4가 있고 0, 1, 2가 있고 이렇게 총 2차원 배열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만큼은 크기의 메모리를 확보를 해라 이런 얘기죠. 이만큼 크기의 메모리를. 그럼 이 자리에는 C00이 되는 것이고 이건 C01이 되는 것이고 C02가 되는 것이고요. C10, 11, 12가 되는 것이죠. 각각이 메모리 공간 하나씩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3, 5, 15, 15개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2차원 배열이 있고 각각의 적절하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이렇게 선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뭐 1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겠다 하는 얘기는 곧 C1, 2에다가 여기다가 10을 넣는 거죠. 여기가 C1, 2니까, 그죠? 그 C1, 2에다가 10을 넣어라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 10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이제 변수의 배열에 대한 메모리 영역을 선언하는 것이 되겠고 실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 이제 메모리에다가 매핑을 시키려고 하면 2차원 메모리라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여기다가 15개짜리를 잡는 겁니다. 15개짜리를. 1차원 배열처럼. 이 15개짜리를 잡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몇 번째 거냐를 환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I번째 칼럼, J번째 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 배열상으로 보게 되면, I 곱하기 3 플러스 J가 되는 거죠. I 곱하기 3 플러스 J번째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0, 1, 2, 3, 4, 5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 표현한 것은 2차원이지만 어차피 메모리는 1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개수를 15개를 잡고 00은 0번째에, 01은 1번째에, 02는 2번째에, 10은 3번째에, 11은 4번째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1차원 의뢰에다 배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매핑을 시키는 걸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2차원, 3차원 배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확장을 해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열이라고 하는 걸 잡을 때 이렇게 블락해가지고 적절하게 그 배열의 크기만큼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에는 자료 구조라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어떤 뭐 적절한 공간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초기값을 넣거나 이게 다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자료 구조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냥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적절하게 의미를 부여를 한 것이고 그거를 컴파일러가 실질적으로 어셈블리 언어로 표현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파일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루프를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C 언어에서 파일문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토이 C 컴파일러에서는 그걸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괜히 이제 복잡해지니까. 근데 우리가 파일문에 대한 것을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for문, do문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for문 같으면 어떤 첫 번째 보통 보면 이제 어떤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1이 들어가고 여기 어떤 뭔가를 처리하는 게 들어가고 콜론이 나오고 적절하게 컨디션이 들어가고요. 조건을 검사하는 게 들어가고 다시 끄트머리에 실행하고 난 뒤에 실행해야 될 적절한 또 실행 코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뭐 괄호가 있고 여기 이제 실행해야 될 스테이트먼트 3가 있고 이렇게 괄호를 닫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절하게 실행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적절하게 조건이 들어가고요. 또 적절하게 실행 코드가 들어가고 실행 코드가 들어갑니다. 요거를 실제 for라고 하는 것에 대한 C 언어의 원래 이제 의미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하면 for문은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이걸 한번 실행을 하고 일단 그런 다음에 매번 이 조건이 만족될 때마다 이걸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것을 한번 실행해주고 이게 원래 이제 for문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C 언어 표준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바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똑같은 의미대로 바꿀 수가 있겠지요. 일단은 C 언어 그러니까 S1은 무조건 한번 실행하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그대로 바꾸는데 S1은 무조건 한번 하니까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만족되는 한도 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일로 해도 되겠죠. 조건이 만족이 되면 뭘 해요? 이걸 실행하는 거죠. S3 실행하고 여기 적절하게 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끝나면 반드시 S를 한번 해줘야 돼.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S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과 여기서 원하는 것이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for문이 이제 편하니까 for을 쓰긴 되는데 for라고 하는 기능이 없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못 만드냐? 얼마든지 다른 파일문을 갖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좀 더 for문이 좀 더 간편하면 이걸 쓰는 건데 이거 없더라도 다른 구문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for문은 이런 식의 파일문이라고 간주를 하고 컴파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컴파일할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러한 for문은 이런 형태라고 간주를 하고 적절하게 코드를 생성해내면 for문에 대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 미시하게는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뭐 컨티뉴 문도 들어가고 브레이크 문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를 여기 사실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컨티뉴 문이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do 문도 마찬가지죠. do. 예를 들어서 do 하고 적절하게 뭔가 작업을 하고 끝나고 난 뒤에 while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컨디션이 들어가죠.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이걸 실행을 하고 조건이 만족이 되면 또 실행을 하고
조건이 만족이 되면 또 실행을 하고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죠. 두 문은. 이거 역시도 이런 일반적인 화일 문화가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일단 S를 한번 실행해야 되니까 실행을 하고 컨디션이 만족이 되면 또 S를 또 실행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게 두 번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적절하게 바꾸면 되겠지, 그죠? 다시 이건 다시 또 일단 그러면 무조건 실행하도록 하고 뭐 항상 그래서 일단 S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f 해가지고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조건이 무조건 실행을 항상 참인 거죠, 그죠? 항상 참인데 일단 S를 실행을 하고 여기서 if 문으로 조건을 검사를 해보고 만족이 안 되면 빠져나와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제 좀 S가 두 번 들어가니까 별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데 이런 식의 두 문도 결국은 while if 문으로 얼마든지 변형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문을 처리할 수 있는 컴파일러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라고 간주를 하고 while 문하고 if 문을 위에서 적용했던 룰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or나 두 문을 우리가 토이 C 컴파일러는 포함은 안 시켰지만 앞에서 우리가 했던 while 문이나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수연산만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실수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책에는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복잡해요. 그 실수연산에 대해서는 더하기, 빼기, 또 거기다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은 굉장히 회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산기, 감산기 회로가 있는데 그 곱하기를 하려고 하면 그것의 제곱 내지는 그 이상의 회로가 필요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뺐고요. 이제 그 부분은 따로 필요하면 더 자세히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취재해서 그냥 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그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 명령어가 없지만 이제 그 나름대로 알고리즘 형태로 해서 곱하기 나누기를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실수 연산도 똑같이 알고리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겠죠. 실수 연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이제 토의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실수 곱하기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분명히 방법은 있는데 굉장히 알고리즘이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꼭 그게 필요한 사람은 따로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컴파일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컴파일러는 도대체 그럼 여기서 쓰는 CPU가 뭔지를 어떻게 아냐. CPU마다 명령어 셋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출력물도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눅스 상에서 뭐 GCC 컴파일러를 쓴다. 또는 윈도우즈 상에서 뭐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쓴다라고 하면 거기서 컴파일하면 컴파일이 되죠. 그럼 거기에서는 그 컴파일러는 현재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컴퓨터의 CPU에 딱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디폴트로.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CPU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도 무조건 그 CPU에 맞는 걸로 그냥 코드를 생성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크로스 컴파일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즉 컴파일러를 하되 이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 옮겨서 실행해야 될 거다라고 하면 컴파일을 할 때에 이 CPU를 지금 걸로 하지 말고 어떤 CPU를 해달라고 거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것들은 그냥 윈도우즈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환경에서 그 다음에 x86 CPU에 딱 그냥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GCC 컴파일러 같은, 즉 리눅스상에서는 GCC 컴파일러 같으면 거기다가 옵션으로 이것은 ARM CPU용으로 생성해달라, 또는 뭐 스파크 CPU용으로 생성해달라, X86을 생성해달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컴파일러는 그 옵션에 맞춰서 코드가 나오는 거죠. 별도로 옵션을 안 주면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즉 현재 CPU에, 현재 컴퓨터 CPU에
디폴트 CPU를 갖고 생성하겠지요. 그래서 뭐 컴파일러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다음 이건 상당히 좀 고난도 얘기를 누가 질문을 했던데 그냥 참고로만 알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함수에 대한 이제 인수들을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함수에 대해서는 몇 개의 딱 개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그 인수들이 스택에 푸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스택 상에는 이제 스택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쌓여 올라올 텐데 예를 들어 스택 포인트가 현재 이 자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C 값을 먼저 푸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B 값, 현재의 A 값. 그게 실질적으로 뭐 각각이 현재 예를 들어서 3이었고 5였고 뭐 8이었으면 여기에 8이 들어가고 여기 5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겠죠. 그 스택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함수로 이동을 해와서는 그 함수에서는 이제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는 자리에서 바로 꺼내오면 첫 번째 인수 값을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바로 밑에는 두 번째 인수, 그 밑에는 세 번째 인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수에 따라서는 보면 이 인수 개수가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린트문인데 프린트문에서 보게 되면 제일 앞에다 이제 포맷을 줍니다. 직접 스트링을 주고 여기에 필요한 인수를 쭉 나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포맷 중에 중간에 %t가 하나 있으면 여기 반드시 정수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 뭐 %c가 들어가고 하여튼 등등등 해서 안에 해당하는 숫자를 표시하는 것이 몇 개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개수만큼 여기에 쭉 인수가 나열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되겠죠. 그러면 이 인수에 대한 개수를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printf라고 하는 함수 속에서는 그러면 그 인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쨌든 printf 함수로 가게 되면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이해를 못해도 좋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에 문자열에 대한 것이 쭉 들어가요. 포맷에 대한 것이 쭉. 아스키 코드로 막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인수는 반드시 포맷이 되는 거죠. 문자열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수는 뭐냐 하면 이 문자열이 있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런 문자열이 들어있는 주소를 갖고 있죠. 제일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인수는 실질적으로 어딘가에 문자열이 있고 그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3000번지다 라고 하면 여기가 3000이라는 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3000번지로 가면 거기 가면 내가 필요한 문자를 하나씩 읽어낼 수가 있다. 차례대로.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그 다음에는 즉 두 번째 인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그 밑에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따라가다가 뭔가 %가 하나 나왔어. %t가 하나 나와.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거를 스택 포인트 하나 증가시켜서 거기서 값을 갖고 적절하게 찍어주고 또 가다가 또 뭔가 또 하나 또 문자가 하나 나왔어. 그럼 또 바로 그 밑에 있다고 보는 거지요. 차례대로 있는 거 개수만큼을. 그래서 갈 때마다 뭔가 어떤 구체적인 값을 지정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하나씩 내려가면서 그 밑에 있다고 보고 그 값을 그냥 가져와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은 호출할 때 이미 그게 하나대로 딱 개수를 맞춰서 푸시를 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값들의 개수하고 여기 있는 개수가 틀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필요한 값보다도 여기 있는 개수가 더 많으면 앞에 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뒤에 거는 안 쓰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필요한 값의 개수보다 여기 있는 실제로 개수가 작아요. 그러면 출력할 때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값인데 여기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들어있는 값이 되겠죠. 그럼 엉뚱한 이상한 값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푸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가져오려고 하니까 사실은 전달된 값이 아닌 다른 걸 더 밑에 걸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어쨌건 항상 제일 첫 번째 위치로부터 인수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그 다음에 있다고 간주를 하고 그냥 값을 가져오면 되는 거다 이거죠. 이건 뭐 그냥 상당히 이제 좀 고급 수준의 얘기인데 그냥 참고로만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게 간접 어드레싱 모드하고 직접 어드레싱 모드를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LEA하고 그다음 LAAD,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하고 로드는 이제 문제에 나왔으니까 뭐 아주 그 대부분 다 답을 잘 쓴 것 같고요. 이제 LDR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로드하고 이거 좀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X라고 하는 레이블에 어떤 값이 있는 이 값을 읽어와서 R절에 넣게 되겠죠. 물론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는 X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주소가 R1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X라고 하는 주소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 주소에 가서 거기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서 R절에 넣는 게 되겠죠. 근데 LD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지스터 간접 어드레싱 모드인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로드를 쓰려고 하면 미리 이 주소를 알아야만 돼요. 미리 주소를 알아야만 되는데, 사실은 주소는 어딘지는 모르겠고 어떤 변수로부터 주소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변수로부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포인터인데, 이게 뭐냐면 X라고 하는 것이 포인터입니다. X라고 하는 포인터인데, 현재 X라고 하는 변수는 어떤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갖고 있게 되겠고, 어쨌든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X라고 하는 변수는 어떤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 찾아가서 값을 읽어와라 이런 얘기죠. 이게 C 언어에서 표현입니다. 그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는 그 자체가 어떤 그 실제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X 값을 하나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A는 현재 가리키고 있던 곳에서 값을 가져왔고, X 값을 하나 증가시켜주고 난 뒤에 다시 X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 값을 가져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B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오게 되겠죠. 주소가 하나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포인트 연산을 할 때 보게 되면 실제 주소를 미리 알 수가 없고, 어디서 메모리를 가져오긴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프로그램 상에서 미리부터는.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이걸 한다고 하게 되면 X라고 하는 변수를 일단 가져오게 되면 이때 가져온 R0는 실제 우리가 읽어와야 될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놈이. 그렇게 해서 LDR을 이용을 해서 얘는 R0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다가 R0 값이 이제 주소가 되는 거죠. 거기다 0을 더한 주소.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X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내용을 읽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A라고 하는 변수에 넣는다고 치게 되면 R1을 A에다가 저장하면 되겠죠. 이때 읽어오긴 하되 실제 주소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이 막 수시로 값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부터 고정되어 있는 주소가 아닌 겁니다.
그냥 로드는 고정된 주소가 있을 때 거기서 가져오는 것이고 어디서 가져오긴 가져와야 되는데 어딘지를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변수 값을 가져와서 그것이 주소가 된다. 지금 이 경우 바로 그런 경우지요. 그래서 어떤 변수 값을 하나 가져왔더니 요놈이 이제 내가 읽어와야 될 어떤 주소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져오려고 하면 얘는 어떤 레지스터를 주소를 삼아서 거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간접 애드레싱 모드를 쓰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터 연산이 되는데, 이제 C 언어 배울 때만 포인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사실은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메모리하고 매핑을 시키게 되면 포인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메모리 상에 어딘가에 있는데, 그 주소를 갖고 있는 거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뭐 자바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서 어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 그 객체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 주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레지스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레지스터들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용도를 지정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토이라고 하는 CPU를 쓴다고 하게 되면 레지스터가 딱 8개밖에 없습니다. R0부터 해서 R7까지 8개밖에 없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이제 실제 어떤 용도로 쓸 거냐에 대해서 처음부터 CPU를 설계할 때에 이미 R7번은 무조건 프로그램 카운트를 쓴다라고 이미 CPU 설계 단계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R6번은 이건 링크라고 하는 명령에 쓰고 있습니다. 링크라고 하는 명령어에서. 그래서 링크 하게 되면 나중에 브랜치를 해서 갔다가 되돌아와야 될 주소를 여기다 딱 갖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것이도 링크 레지스터로 딱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CPU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용도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는 나머지 R0부터 R5까지에 대해서 적절한 용도로 그냥 활용을 해서 쓰면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이 어셈블리언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도 역시 이 사이에는 그냥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토이 C 컴파일러 여기에서는 요 놈을 스택 포인트 쓰겠다고 이제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R5를 스택 포인트 쓰려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R4를 다시 또 프레임 포인트로 사용을 해요. 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R0부터 R3까지 요 4개, 요 4개만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그냥 임시로 값을 저장해서 쓰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R0부터 R5까지에 대해서는 지금 마침 이제 토이 컴파일러를 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도가 정해졌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접 어셈블리언으로 바로 프로그램 작성한다고 치면 R0부터 R5까지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토이 C 컴파일러 쓴다고 보면 앞에 요 4개만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스택 포인트를 R5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꿔서도 좋습니다. 직접 어셈블리언으로 프로그램 작성을 한다면 R5가 아니라 R0를 스택 포인트 써도 좋겠지요.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토이 C 컴파일러는 그냥 R5를 스택 포인트로 쓰도록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